자, 그 다음에 30번이죠. 몇 번? 지금 3회제 30번. 자,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또 오타가 있습니다. 보는데, 1번이 골프 회원권이 아니고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그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는데, 오타예요. 골프장. 뭐 골프장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부동산은 다 해당되지요. 그래서 골프장을 취득한 후 이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골프장이라는 건 부동산 중에 하나 예를 든 거고,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취득 후 자, 법정 신고 기간 내, 자, 법정 신고 기간 내 줄 거 없고, 우리가 원칙이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노? 60일 내. 며칠 내? 60일 내. 그리고 30일 내 신고하는 게 있죠. 세 가지. 부가 대상, 중과세 대상, 추징 대상은 30일 내 신고입니다. 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중가산세 80%죠. 부과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여서 그것도 중가산세 80%, 이걸 붙여서 중과세한다. 가장 옳은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취득 당시 10억 원의 고급 주택 동그라미 치고 사치성 재산이죠. 자, 시간을 두고, 이거는 시차라 해도 됩니다.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가격에 취득세 중과세율, 즉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중과세율의 4배를 적용한다 해야 맞죠. 왜? 사치성 재산이니까 중과세,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꺼번에 안 사고 시간을 두고 취득을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핵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이 어디서 나올 겁니다. 고급 주택에 가면은. 자, 보세요. 39페이지 요약집 한번 찾아봅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 요약집 찾았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이 있습니까?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별장, 한마디로 사치성 재산이지. 원시 취득 중과세, 성계 취득 중과세. 근데 골프장은 성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자,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가 하지 않는다가? 한다. 맞죠? 그래서 세율도 맞죠.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이 이 고급 주택을 갖다가 유상으로 샀다. 그러면 10억 같으면 표준세율이 우리가 6,9초에 들어가죠. 6,9초.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가 3%죠. 그러면 고급 주택이 최고 10억 이하니까 표준세율이 3%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과세율을 여러분이 보다시피 얼마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바로 표준세율은 4배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8%를 적용하죠. 그러면 8%라는 건 중과 기준세율의 4배거든요. 그러면 총 몇 프로 됩니까? 11%. 10억 같으면 세금이 얼마나 옵니까? 11%. 1억 1천만 나오죠. 크단 말이에요. 고급 주택일 때 사치성이니까 중과세 한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사든 어떤 행태를 사든 고급 주택은 중과세 물건이다. 포인트는 요거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 이때 그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정여로 보지 전부 정여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 표준보다 적게란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을 가표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수공판법 이 신이 바로 신고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신고지역이 바로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항상 적게 취득하여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를 하죠. 그러니까 시가 표준을 가세 표준을 한다가 아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를 한다. 자, 상속 정력. 자, 포인트는 부동산 공유물입니다. 공유. 자, 이때는 그 지분 가격을 가표를 하지 전체 가격을 가표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지분 가격을 가세 표준하여 각각의 세율을 쓴다는 것은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을 쓰고 정려받으면 정려세율을 쓰고 유상 같으면 유상세율을 써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틀리십니까? 전체 지분이 아니고 취득 지분 가격이죠. 취득 지분 가격을 가표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33번에 가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재산세. 자, 여기서 보면 가장 낮은 겁니까? 가장 높은 겁니까? 가장 낮은 거죠. 그러면 세율 변동을 아까 우리 앞에 아침에 했던 거 그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골프장 토지는 오글오글한 토지는 4% 아닙니까? 가장 큰 거 하면 그거 팍 찍으면 돼요. 1번. 그렇죠? 자, 그 다음 군지역, 도시 밖의 지역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0.2%. 주부가 공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공공의 공장 건물. 맞죠? 0.2%. 그 다음 고급 주택은 우리가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세율은 재산세 세율입니다. 0.1%에서 0.4%까지 가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6억 이하가 0.1, 3억 초과가 되면 가표가 3억 초과가 되면 0.4%까지 안 갑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차고용 토지니까 이게 0.2%에서 0.4%까지 가잖아요. 종합합산 뭐가 입법 불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 0.2에서 0.5%까지 가죠. 자, 그러면 세율이 가장 싼 거는 어느 겁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0.2%. 맞죠? 가장 높은 거는 골프장이죠. 4%. 오글오글 4%.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 지문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 치러 가서 요번에 34번. 자, 재산세 납부인데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입니다.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법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 자, 시장 군수 밑줄 긋고 구청장도 들어갑니다. 시장 군수하면 세법은 구청장도 포함해요. 자, 이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지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관할 구역 내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냐? 관계없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북구의 재산세는 북구의 부동산을 제출해라 이 말이고요. 남구의 재산세는 남구의 부동산을 제출해라 이 말이고, 중구에 있으면 중구의 부동산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구역 내에 부동산을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주택에 대한이네. 대산이 아니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20만원 초과한다는 거죠. 당연히 20만 이하는 7월 30일까지 일괄징수가 되기 때문인데,
자, 납기는 지금 보면은 부가 징수 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7월 말일까지, 나머지는 2분의 1은 바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당연히 서류를 갖춰야죠.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 같으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은 10일 전에, 납부기한 10일 이전에 물납 신청을 해라 하지 마라. 물납 신청을 10일 이전에 해야죠. 10일 이전에 해야, 왜 10일 이전에 하냐니까 5일 안에 통지를 해줘요. 그럼 납기한에 서로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납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1,000만 원이 넘어야 물납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은 안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잘 들어요. 만일에 물납을 갖다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보는 뭐 전세권이 설정돼서 물납이 될 수가 없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돼서 물납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물건을 제출하면 불허가합니다. 그러면 불허가를 받으면은 알아야 될 게, 다시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까가 아니고, 잘 팔리는 물건을 다시 10일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10일 안에. 그래서 요번에 시험 치러 가서 물납을 불허가 받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다시 물납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10일 안에 재신청.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가면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이런 거는 빵점만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꼭 좀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칠 토구는 반드시 외우고, 주택은 그 외운 걸 갖다가 2분의 1씩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종부세 가세 대상으로 가세 대상이 되는 거. 자, 그러면 그 종합부동산세 35번에 과세에 해당하는 토지 줄 거 없고, 요게 바로 종합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봅시다. 특별시, 일반 정부 시에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줄 거. 포인트는 요거지. 요 지역에 돈 되나 안 되나? 생각해봐요. 묶여있는 지역인데 소유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수익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여기도 햇빛도 농지네요. 참 말 그대로 돈 안 되는 구역입니다. 요때는 불상에서 0.07% 분리과세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없어요. 재산세만 있지. 자, 2번은 봅시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지만은 기준면적 내죠. 기준면적 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8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있다 이 말인데, 그럼 돈이 없을 때는요 바로 과세 물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역시 개발 녹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 목장용지 있어봐야 기준면적 안에 이거 0.07% 분리과세죠. 기준면적 초과가 돼야 종합합산이 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준면적 내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0.07%. 자, 해운제 골프장 또 나왔네요. 자, 이거 4% 분리과세죠. 자, 군지역, 도시 밖의 지역 공장, 또 도시 안에 있더라도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 이런 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도 분리과세.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세에 가면 이 문제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을 찾아라 하면 2번이 되죠. 종부세에 오면 별도합산, 종합산 되는 물건이 다 종부세 과세 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에 가서 여러분이 임대업자로서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건데. 자, 그럼 봅시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료일 현재 그래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이게 고가주택입니까? 고급주택입니까? 고가주택이죠. 가격 기준이니까.
자, 전세금을 받고 임대를 하면 월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서 월세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이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왜?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월세 수입이 있어야 과세하는 거죠. 전세는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있으면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야 맞죠. 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맞네요. 자, 상가, 건물은 무조건 간주임대료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이걸 뭐 일정한 이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정한 여러분이 운용 수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증금, 전세금, 운용 수익을 간주 임대료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당연히 소득 총 수입액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자, 3주택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세금하고 보증금 합산해가지고 3억이 넘을 때 주택에 한해서 간주 임대료를 여러분이 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2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사업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렸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자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임대소득이든 이 소득세는 사업자, 비사업자 기준이 아니죠. 소득세예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고 소득이 있는 비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만 된 사람은 당연히 납세 의무자고 등록이 안 돼도 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 의무는 사업자와 관계없단 말입니다.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 기준이 아니고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사업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날로 한다.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실제 받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경우에는 뭐라고? 정해진 날로 한다. 이것도 또 너무 이런 거는 타이밍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넘겨보면 자 86페이지 한번 읽어보. 제일 위에 있네. 86페이지. 요약집이 이게 수시면 돌을 닦은 거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은 그 문제는 미친 문제야. 정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회까지만 딱 박아야 하면 5, 6회는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단 1회부터 4회까지는 반드시 공부를 하세요. 자, 계약상 정해지면 정해진 날로 한다 했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노? 실제 지급받는 날을 말하지. 맞죠? 예. 또 쟁송, 판결, 화해 이렇게 되면 전 판결된 날로 화해된 날로 수입 시기를 잡습니다. 월세 수입 시기를 말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넘어가서 37번 예, 국외 요것도 여러분 문제를 좀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외 자산에 대해서 보시면 요약집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 가장 요약 정리를 잘하고 쉽게 할 수 있느냐. 자, 123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37번은 요약집 몇 페이지? 123페이지를 펴보면 박스 나와 있죠. 먼저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하고 뒤에는 그 이제 법 조문을 쓰려고 해놨는데 박스만 딱 볼 줄 알면 조문은 보충 설명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봅시다. 본래 임차권은 우리가 국내용일 때는 등기가 돼야 이른바 대항력이 있어야 양도세, 가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외국의 임차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그래서 국내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국외는 여러분이 미등기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국에 있는 게 국외 거죠. 국외를 거꾸로 읽어봐라. 외국가 이거. 자, 그 다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를 납세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관계없이 모두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국외 자산을 팔았을 때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사람은 기소 본능이 있어서 죽을 때는 고국에가 죽어야지 하고 다시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미국의 재산을 팔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5년 안에 팔면은 갖다 내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는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몇 년 이상? 예, 이게 한 8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5년 이상 이게. 몇 년 이상? 5년 이상. 몇 번 나와서? 8번. 엄청나게 나온 거죠. 예. 자, 그 다음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국내든 국외든 대원칙은 실질 거래가 실가입니다. 그런데 국내는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추계 조사에 의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외국 거는 뭐냐 하니까 추계 조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시가를 반영해 가지고 실가 대신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는 그 나라의 시가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예. 외국에는 이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무조건 배제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외 재산 막론하고 다 1년에 250만 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국내에 여러분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 다음에 2년 이상 초과 누진세율 몇 프로에서 6%에서 42%까지 적용하죠. 근데 이거는 국내용 세율이고 외국에는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도 누진세율이고 2년 미만도 누진세율이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보유기한 관계없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가면은 미등기 중과세, 등기 안 하고 팔아먹으면 7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엄청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국내용이 외국 거는 있는 게 없습니다. 등기를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죠. 자, 하나의 자산에 세율이 2개 이상이 적을 때는 국내 거는 무조건 세금 기준입니다. 세율 기준이 아니고 세금 기준. 그래서 산출한 양도세 중에서 큰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국외는 큰 세율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지방세하고 같네요. 이거는. 맞죠? 자, 분납. 국내, 국외 둘 다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예정신고도 분납이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외국에 낸 세금은 필요 경비에서 공제를 받든지 안 그러면 세금 산출해서 난주 공제를 받든지, 그러니까 경비에서 공제를 받는 방법하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방법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양쪽 다 빼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에서 빼먹든지 안 그러면 필요 경비에서 빼먹든지. 그럼 여러분은 어느 게 유리하겠어요? 경비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세금에서 빼먹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뭐 유리할 것도 없죠. 왜? 돈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참작해서 국외 자산을 반드시 요 내용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국외에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국내 거는 아니다 해야 맞죠. 국외 거는 이다 해야 맞습니다. 자, 국외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의 양도일까지로 계속하여 몇 년간? 5년간. 5년 이상이니까 5년은 최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죠. 3년이라 틀리고 5년. 자, 여러분이 그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 예와 환산하지, 환산. 예, 여러분 환율이라고 합니다. 예, 환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출일 현재 기준 환율, 재정 환율 줄 것에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국제 기축 통화가 뭡니까? 엔합니까? 달러입니까? 파운드입니까? 달러죠. 네. 달러 기준, 달러 환율이다 이 말이다. 이 기축 통화라는 거. 저 재정 환율, 기준 환율은 달러 환율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이게 맞아요. 예, 그다음에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있으면 이걸 하면 되죠. 근데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반영된 시가의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건 실가가 있으면 실가로 하고 실가가 없을 때 그 나라 시가로 한다 했습니다. 틀리죠?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외 거는 무조건 조건야 막론하고 배제입니다. 아까 박스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무조건 배제지요.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뭐 100년을 갖고 있어도 X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특별.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률입니다. 외국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게 있느냐? 일단 말 그대로 법 아닌 법인 악법을 만들어놨죠. 중과세 제도가 악법이란 말입니다. 악법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막 그 정도는 빼주겠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지. 일본 재산이라든지 미국 재산, 국외 재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자체를 배제합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가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이거 내가 전부 설명 다 했던 겁니다. 기초할 때. 1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 그러니까 부동산 안에 사례죠.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은 특약과 같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청산일이 8월 10일이고 또 양도세 납부일이 9월 15일인 경우에는 양도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됩니까? 양도세는 잔금 청산일로 계산하지 말라고 제외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양도대금 양도일입니다. 양도대금 양도일이 언제라? 8월 10일. 양도세 납부는 제외. 그래서 답이 맞죠? 자,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은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가표가 안 됩니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면은 양도소득금액이죠.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으로 한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뺀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틀렸지? 가표는 어디서 하는?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야 가표지. 그럼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거는 양도소득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 줄 거. 장기 임대주택은 4월 1일 이후는 올 4월 1일 이후는 8년간입니다. 8년간 임대기간이. 그 이전 거는 5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주택가 그 밖에 여러분 일반 주택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이라는 건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고 보유기간 3년 준 2년 이상 거주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거주기간 2년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각각 소유한 경우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가 아니죠.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지.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정한 감면은 받지만은 세금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한다 해야 맞지 비과세한다가 틀죠. 그래서 잘 봐라 말이에요. 자, 주목.
이거 하도 많이 봐서 무슨 자고 갑인데 자, 갑이 말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이 5채가 있어요. 이 임대했고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택, 이 거주주택은 반드시 여러분이 2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거주하라. 이 거주는 무슨 날로부터냐 하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일부터 해서 2년 이상이라. 사업자 등록일부터 해서 거주기간이지 이거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갑인데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란 말이에요. 이걸 책에서는 우리가 일반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반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집을 어느 집을 한 채를 파더라도 하나를 팔더라도 이거는 일정한 세금 감면은 됩니다. 나중에. 네. 뭐 재수 좋으면은 나중에 100% 감면 되는 것도 있고 감면은 하지만은 과세 대상은 되는 거예요. 네. 깎아주는 건 정부 입장이고. 그러나 이거는 이 사람 총 집이 자기 집하고 총 채면은 6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거는 세금이 감면이 되는 방법이고 이걸 팔면은 이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 사람은 이 집은 없는 거로 보고 이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그 보면은 네 번째 봅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 자, 그게 비과세 요건을 항상 적어 놓으세요. 보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서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2년을 꼭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갖춘 주택을 양도하고 거래가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줄 거. 그게 정상적 계산의 양도소득세 이 말입니다. 말을 달리하면 정상적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걸 여러분이 얼마를 적어보냐 하니까 100만 원 적어보세요. 100만 원. 적었습니까? 그 다음 거래가액을 4억으로 적어보세요. 그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놈 지문은. 자, 그 다음 실질 거래가를 5억으로 하세요. 똑같이 신고했나 다르게 신고했나? 정상적으로 세금이 없는 주택을 갖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비과세를 받을 텐데 잔머리 굴리다가 발각되면 이렇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비과세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란 말은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지? 자, 그러면 거래가하고 실질 거래가를 서로 신고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1억, 5억, 4억, 1억 아이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차액과 세액하고 적은 금액을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을 빼겠나 100만 원을 빼겠나? 100만 원을 빼겠지.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과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1주택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잘못 해버리면 혹 달라도 혹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요 요약집에만 다 있어갖고 사람들이 다 맞췄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게 출제 문제거든 옛날에. 어디 가만 있느냐. 어디 본 것 같기도 할 낀데 여러분.
어디에 있을 건데 빨리 안 나오니? 그거 있네. 자, 109페이지 한번 펴봐. 109페이지. 방금 했던 그 여러분이 그 109페이지 그 박스 제일 위에 박스 있지? 그거 읽어봐야 이해도 안 가니까 밑에를 한번 보라고. 예컨대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실질 거래가액 주택을 5억 원에 양도하고 4억 원에 거래가로 신고를 했다.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노? 1억 나지. 이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했을 때 양도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비과세 적용받지 않았을 때 세금은 산출세액이 얼마나? 6천만 원. 차액 신고는 1억.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에서 뺀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적은 금액 6천만 원을 빼서 비과세 하지 않고 국가는 거두겠다 이 말입니다. 추가 징수하겠다. 거두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내가 해설 요대로입니다. 요대로 있는데 문제 딱 주고 그거는 돈이 얼마 나오면 3천만 원 나왔어. 3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그러니까 1억하고 3천만 원 차이를 딱 줘가지고 3천만 원이 정답이네요. 돈만 다르지 의미가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고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요거는 이제는 계산 문제는 할 필요 없고요. 말장난만 잘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도 신고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신고한 차액하고 세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뺀다는 거지 큰 금액을 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틀려서 그건 큰 금액 이게 아니고 적은 금액을 뺀다 이래야 맞지. 맞아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양도세는 가표가 없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락했죠. 왜? 매수자 때문에. 신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실질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양도가입니까? 취득가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양도가죠? 요거는 매우 독한 강기, 매강기거든요. 환산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산가는 취득가를 추정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빼야 맞느냐? 환산가를 빼야 되고 이거는 취득가를 추계 조사할 때는 이 매감 한기순이 맞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자에 와갖고 22회 때부터 해가지고 뭐 매년 나오다시피 나온 내용이죠. 이 지문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39번이죠. 자, 국외자산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국내자산, 국외자산, 아니 국내자산이네. 국내 양도자산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미등기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맞나 틀리나? 국내 거가 국외 거는 이게 맞지? 국내니까 등기해야 과세 대상이지. 틀리지? 국외 거는 이 설명이 맞아요. 국내 거는 등기를 쳐야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예정 신고 납부 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기본 공제를 한 금액에 이게 가세 표준이란 말입니다. 가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예. 이 공식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맞죠? 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액 줄 거, 그 필요경비 계산액이라는 거는 의림자본 경비란 말입니다. 의림자본 경비. 이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입니다. 몇 프로? 1%. 자, 요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재수 없으면 걸려요. 그날은 요거 나오면 재수가 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썼던 문제인데 9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3페이지. 자, 93페이지 보면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고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필요경비 계산액을 공제하는 대상이 나와 있죠. 자, 일단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필요경비 계산에 추가를 더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감한기순 추계 조사할 때 이 필요경비 계산액을 더 빼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일 때만 빼먹지 실가는 이 제도를 쓰지 못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그 필요경비 계산액 공제이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가 되면 0.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세 번째죠. 부동산 취득 권리 같으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입니다. 이런 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죠. 그리고 등세상, 등기된 임차권, 세, 전세권, 상, 지상권, 등세상. 이거는 취득 당시 공시가, 기준시가의 7%입니다. 그래서 자, 취득 권리는 몇 프로입니까? 1%. 맞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가서 잘 봅니다.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1년 3개월을 보유했죠. 줄자 끄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도 포함을 하고 중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율 1년 이상입니까? 1년 미만입니까? 1년이 넘었네요. 이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서울 등 조성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 그대로 원칙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입주권에 대해서 여러 원칙이 1년 이상이면 전부 뭡니까? 바로 초과 누진세율 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양도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 몇 프로면 몇 프로 가지고 6%에서 42%까지. 자, 콘도 회원권을 1년 미만. 자, 이 콘도 회원권은 기타 자산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각종 회원권, 기타 자산으로 유명합니다. 이거 보유기간 관계없이 내가 기초할 때 자꾸 설명했죠.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게 어디냐? 107페이지 한번 펴봐. 요약집 107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 자인데 기타 자산이거든, 그제? 산자 또 빠지붙네. 자, 기타 자산 제일 밑에 밑에 보면 박스 대상 기타 자 하면 자산 아이가. 그래서 보유기한 관계 없다 했지. 관계 없이 뭐라 그랬노? 가세 표준의 초과 누진세율 몇 프로에서 몇 프로? 6%에서 42%까지. 바로 요거라. 그래서 이 기타 자산은 두 가지로 딱 해안하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각종 회원권. 그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각종 회원권. 요거는 무조건 누진세율이라. 무조건 누진세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놓고. 자, 그 다음에 가면은 40번 봅시다. 40번은 농지 교환 분합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내 농지가 얼마짜리냐 하니까 자격농지. 자, 자격농지가 여러분 7,500만 원짜리입니다. 네. 국가 소유 토지나 농지 같은 거
이게 1억짜리입니다. 서로 교환하죠. 요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 역시 자격농지가 5천만 원짜리. 그 다음 국가 소유. 누구 소유? 국가 소유. 국가 소유 토지가 1억. 자,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세금이 걸리고 어떤 거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환 차이가, 요 차액이 얼마나 나냐 하니까 2,500만 원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과세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큰 쪽, 이 돈이 맞나, 이 돈이 맞나? 여기 많지? 여기에 4분의 1 이하를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이하까지니까 4분의 1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도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밑에 거는 똑같은 게 있는데 가격 차이가 다르죠?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5천만 원. 자, 이거는 큰 쪽, 서로 비교해서 큰 편에 4분의 1. 1억에 4분의 1, 2,500만 원. 넘었죠? 2,5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이거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합니다. 전부를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요건을 넘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109페이지 40번은 10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109페이지에 여러분 중간에 그 1번 파산 선고에서 양도세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비과세 조건이죠. 2번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4분의 1은 넘어가면 과세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농지의 거리는 농지 소재지로부터입니다.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로부터.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농지는 다 비과세 농지에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 농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30km 이내는 다 이 규정을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용으로 해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분합은 흩어진 농지를 교환해서 서로 한쪽으로 합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여러분 농지와 교환하는 거죠. 분합하는 거. 또 이 법률상 농어촌 정비법 등 이 법률상의 농지의 교환과 분합. 또 경작상, 요거는 이제 왜 진하게 했냐 하니까 요거는 국가 땅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게 되죠. 4분의 1 이하는 됩니다. 경작상 필요한 여러분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자, 이것도 역시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물건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 그리고 밑에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상 필요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역시 교환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수용에 걸려도 내가 농지 산지가 1년 안에 수용이 당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쌍방 토지가액의 큰 편 차이가 얼마 이하면 비과세가 된다? 4분의 1 이하. 이걸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럼 1번 국가 땅 나오면 무조건 오케이라.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무조건 오케이라. 그 다음에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자, 법령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 박스 밑에 있는 거, 요약집에 수용된 거, 포인트. 맞죠? 자, 근데 주거 상업지역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거 벌써 쓰레기통이거든. 생각해봐. 상업지, 농업,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편입이 됐다면은 이거 지금 농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나 못 하나. 이 농지가 아니고 상업용지로 해당한단 말이야. 여기에 이런 농지하고 바꾸고 여기에 있는 농지하고 바꾸면은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왜?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 밑에 거 보면은 요약집에도 나와 있죠. 박스만에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로 이들 내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교환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비과세 제외 말이 참 어렵잖아. 과세한다 이 말. 자, 3년 이상 경작한 농지, 여러분 이건 개인간이죠. 새로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간에는 내가 교환해가지고 다시 3년 이상 경작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농지와 교환하는 농지. 역시 여러분 농지하고 교환하면 하여튼 국가 농지 땅하고 바꾸는 거는 4분의 1만 걸리면 되고요. 또 수용당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단 교환 차액이 4분의 1 이하라는 전제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4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이건 다 과세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